김정은과 리창 평양에서 만나다. 10월 10일 조선노동당이 창건 80주년을 맞았습니다. 북한이 왜 이날을 혁명의 생일이라 부르는지 그 속뜻을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국가원수가 총리를 직접 공항에 마중 나가는 일은 흔치 않습니다. 외교 프로토콜에서 이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김정은이 평양순환공항에 직접 나타났습니다. 중국의 리창 총리를 맞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2019년 시진핑 주석이 평양을 방문한 이후 6년 만에 중국 고위급 인사가 북한을 찾은 순간이었습니다. 왜 김정은은 직접 공항까지 나갔을까요? 단순히 예의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뒤에 다른 계산이 숨어 있었을까요? 이 만남은 단순한 외교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두 남자의 악수 뒤에는 복잡한 국제정치의 계산이 얽혀 있었습니다. 북한의 생존 전략과 중국의 세계 전략이 만나는 지점이었습니다. 오늘은 평양에서 벌어진 이 특별한 만남의 이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김정은과 리창 두 남자가 나눈 대화, 그리고 그 속에 담긴 한반도의 미래를 함께 살펴보시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1부 리창 총리의 평양 도착. 2025년 10월 9일 중국 전용기가 평양순환공항에 착륙했습니다. 기내에서 내린 사람은 리창 총리. 중국 국무원을 이끄는 2인자이자 14억 중국인의 정부 수반입니다. 그리고 공항 귀빈실 앞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서 있었습니다. 외교 프로토콜에서 이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보통 국가원수는 같은 급의 국가원수를 맞이할 때만 공항에 나갑니다. 총리급 인사에게는 부총리나 외무장관이 영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외국 총리가 방문하면 국무총리가 영접합니다. 대통령이 직접 공항에 나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김정은이 직접 나온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북한에게 중국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이번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북한은 중국 없이는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외교적으로도 중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리창 총리와 악수하며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짧은 환담을 나눈 후 함께 차에 올랐습니다. 김정은이 직접 리창을 자신의 차로 안내했습니다. 이것도 특별한 대우입니다. 평양 시내로 가는 길목마다 인파가 몰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손에 북한 국기와 중국 국기를 들고 환영했습니다. 환영합니다. 북중 친선 만세. 같은 구호가 적힌 플래카드가 곳곳에 보였습니다. 북한은 이번 방문을 대대적으로 준비했습니다. 건물마다 중국 국기가 걸렸고 북중 친선을 강조하는 선전물이 거리를 가득 채웠습니다. 차량 행렬이 지나가는 길은 완벽하게 통제되었습니다. 일반 차량은 물론 사람들의 이동도 제한되었습니다. 환영 인파로 보이는 사람들도 사실은 조직적으로 동원된 것입니다. 북한에서는 모든 것이 계획되고 통제됩니다. 즉흥적인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리창 총리는 2023년 3월 중국 총리로 취임한 후 처음으로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시진핑 주석의 친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친서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양국 관계의 중요성과 협력 강화 의지가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이번 방문의 공식적인 명분은 북한 노동당 창건 80주년 축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더 많은 의제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경제협력, 북중 관계 강화, 한반도 정세 등 논의할 사안이 많았습니다. 중국에서 총리의 위상은 특별합니다. 중국 정치체제에서 최고 권력자는 총서기입니다. 현재 시진핑이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는 당과 군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반면 총리는 정부와 경제를 책임집니다. 시진핑이 방향을 정하면 총리가 실행하는 구조입니다. 리창은 경제 전문가 출신입니다.
베이징 대학에서 경제학을 공부했고 홍콩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는 이론뿐만 아니라 실무 경험도 풍부합니다. 저장성에서 여러 직책을 거쳤고 중국 최대 도시인 상하이의 시장도 지냈습니다. 그가 평양을 찾았다는 것은 경제협력 문제가 주요 의제라는 신호였습니다. 김정은과 리창의 첫 만남은 화기애애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래된 친구처럼 편안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외교 무대에서 보이는 미소와 악수 뒤에는 항상 각자의 계산이 있습니다. 김정은에게는 중국의 경제 지원이 절실했고 리창에게는 북한이라는 전략적 자산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2부 김정은과 리창의 회담 10월 9일 본격적인 회담이 시작되었습니다. 장소는 평양의 한 영빈관으로 알려졌습니다. 정확한 위치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금수산 태양 궁전 근처의 고급 영빈관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김정은과 리창은 긴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양측 고위 간부들이 배석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최룡액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리성권 외무상, 김덕훈 내각총리 등이 참석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왕이 외교부장, 류젠차오 중앙대외연락부장 등이 함께했습니다. 이들의 면면을 보면 이번 회담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김정은은 먼저 시진핑 주석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시 주석 동지의 건강은 어떠신지요? 코로나 이후 중국의 회복세는 어떻습니까? 리창은 시 주석의 친서를 전달하며 답했습니다. 시 주석 동지께서 김 위원장 동지의 건강과 북한 인민의 행복을 기원하신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외교적 수사가 오간 후 본격적인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조중 관계는 양국 인민의 피로 맺어진 혈맹 관계입니다. 김정은의 발언이었습니다. 그는 6.25 전쟁 때 중국군이 북한을 도운 것을 언급했습니다. 중국 인민지원군 전사들의 희생을 우리는 결코 잊지 않습니다. 리창도 화답했습니다. 중조우위는 양국의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시 주석 동지께서도 늘 이를 강조하십니다. 우리는 전통적 우호 관계를 새로운 시대에 맞게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외교적 수사 뒤에는 더 실질적인 대화가 있었을 것입니다. 북한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제 제재가 10년 넘게 계속되면서 무역이 크게 줄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부과한 제재로 북한의 주요 수출품인 석탄, 철광석, 수산물 등의 수출이 막혔습니다. 코로나는 상황을 더 악화시켰습니다. 북한은 2020년 초부터 국경을 완전히 봉쇄했습니다. 중국과의 무역도 거의 중단되었습니다. 식량과 생필품 부족이 심각해졌습니다. 유엔의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주민의 절반 가까이가 영양실조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김정은은 최근 몇 년간 경제 개발을 강조해 왔습니다. 인민생활 향상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습니다. 평양에는 고층 아파트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화성거리, 려명거리 같은 새로운 거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삼지연시라는 도시는 완전히 새로 건설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에는 돈이 필요합니다. 자재, 장비,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의 상당 부분은 중국에서 나와야 합니다. 북한은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것이 제한적입니다. 산업 기반이 낙후되어 있고 기술 수준도 뒤처져 있습니다. 리창은 경제학 박사 출신답게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을 것입니다. 압록강과 두만강을 잇는 새로운 교량 건설, 기존 교량의 확장, 도로와 철도 연결 등 인프라 협력이 논의되었을 것입니다. 무역 확대 방안, 관광 협력, 경제특구 개발 등도 의제에 올랐을 것입니다. 북한은 원산 갈마, 해안 관광 특별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동해안의 원산 지역을 대규모 관광지로 만들려는 계획입니다. 스키장, 호텔, 리조트 등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중국 관광객을 유치하려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전에 북한을 방문하는 외국인의 대부분은 중국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중국도 조건 없이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중국은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경제 지원은 그 수단입니다. 북한이 중국에 더 의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북한이 중국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국의 전략입니다. 김정은도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조심스럽게 균형을 맞춥니다. 중국에 너무 의존하지 않으려고 러시아와의 관계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3년 9월 그는 러시아 극동을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만났습니다. 이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김정은이 외국을 방문하는 것 자체가 드문 일이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용할 포탄과 미사일을 북한이 공급한다는 것입니다. 그 대가로 러시아는 북한에 식량, 에너지, 그리고 군사 기술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위성 기술과 잠수함 기술 등 북한이 필요로 하는 첨단 군사 기술이 포함되어 있다는 관측이 있습니다. 회담은 몇 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외교 무대에서는 흔한 일입니다. 중요한 합의일수록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양측 모두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회담장을 나왔습니다. 공동 성명에는 매우 유익하고 생산적인 회담이었다. 양국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로 합의했다. 같은 외교적 표현이 담겼습니다. 3부 당 창건 기념행사와 열병식 10월 9일 밤 김일성 광장은 화려한 불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노동당 창건 80주년을 기념하는 대집단체조와 예술 공연이 시작된 것입니다. 김정은과 리창은 귀빈석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최룡해를 비롯한 북한 고위 간부들과 중국 수행단도 함께 자리했습니다. 무대에는 수만 명의 시민들이 등장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북한의 이런 행사에는 보통 5만 명에서 10만 명이 동원됩니다. 그들은 몇 달 동안 연습한 동작을 완벽하게 선보였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움직이는 모습은 놀라울 정도입니다. 카드 섹션이 만들어내는 이미지는 계속 변했습니다. 김일성과 김정일의 초상이 나타났다가 당의 상징인 망치와 낫으로 바뀌었습니다. 핵무기를 연상시키는 로켓, 인공위성, 그리고 강성국과 같은 구호가 거대한 화면처럼 펼쳐졌습니다. 무대 중앙에서는 수천 명의 무용수들이 칼군무를 선보였습니다. 그들의 동작은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음악에 맞춰 대형이 계속 변했습니다. 때로는 꽃 모양을, 때로는 별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조명과 음향도 화려했습니다. 레이저 쇼와 불꽃놀이가 더해져 장관을 이루었습니다. 김정은은 공연을 보며 박수를 쳤습니다. 리창도 함께 박수를 쳤습니다. 카메라는 계속 두 사람의 모습을 잡았습니다. 북한 조선중앙TV는 이 장면을 대대적으로 방송했습니다. 위대한 중조 친선을 과시하는 것입니다. 북한 주민들에게는 우리가 고립되지 않았다. 강대국 중국이 우리를 지지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공연은 약 2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마지막에는 우리 당 만세, 김정은 동지 만세, 조중친선 만세 같은 구호가 광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불꽃놀이가 밤하늘을 수놓았습니다. 김정은과 리창은 일어서서 출연자들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평양 시민들은 환호했습니다. 물론 자발적 환호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북한에서는 모든 것이 조직되고 통제됩니다. 다음 날인 10월 10일 더 중요한 행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열병식입니다. 북한은 중요한 기념일마다 열병식을 엽니다. 군사력을 과시하는 자리입니다. 동시에 체제 결속을 다지고 외부의 힘을 과시하는 기회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김일성 광장 주변은 통제되었습니다. 군인들이 도열했고 각종 무기들이 광장 주변에 대기했습니다.
김정은과 리창은 단상에 올랐습니다. 군악대의 연주가 울려 퍼졌고 김정은이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동지들, 오늘 우리는 조선노동당 창건 80도를 맞이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김정은의 목소리는 확성기를 통해 광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 당은 80년 동안 인민을 위해 헌신해 왔습니다. 제국주의의 압박과 제재에도 굴하지 않고 주체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는 경제 발전의 성과를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인민들에게 더 나은 생활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평양은 날로 발전하고 있으며 전국의 도시와 농촌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군사력 강화의 필요성도 역설했습니다. 우리는 강력한 국방력으로 인민의 평화로운 생활을 지켜야 합니다. 연설은 약 20분간 계속되었습니다. 김정은의 연설 스타일은 아버지나 할아버지와는 다릅니다. 더 현대적이고 때로는 감정을 드러냅니다. 2020년 노동당 창건 75주년 때는 연설 중에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인민들에게 더 나은 생활을 제공하지 못해 미안하다고 말하며 울먹였습니다. 연설이 끝나고 본격적인 열병식이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보병 부대가 행진했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러시아식 구보 행진으로 광장을 가로질렀습니다. 다리를 높이 들어 올리며 행진하는 모습은 북한 열병식의 특징입니다. 이어서 특수부대, 공수부대, 해군, 공군 등 각 군종의 부대가 차례로 행진했습니다. 여군 부대도 등장했습니다. 그들은 붉은색 치마, 군복을 입고 행진했습니다. 북한은 열병식에서 여군을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무기 전시가 시작되었습니다. 탱크, 장갑차, 자주포 등이 등장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 미사일 발사대들이 나타났습니다. 단거리 미사일부터 중거리, 장거리 미사일까지 북한이 보유한 각종 미사일들이 선보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주목을 받은 것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었습니다. 화성 17형으로 추정되는 거대한 미사일이 이동식 발사대에 실려 나타났습니다. 이 미사일은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1개의 차축을 가진 거대한 발사 차량이 천천히 광장을 지나갔습니다. 김정은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열병식을 지켜봤습니다. 그에게 군사력은 체제 생존의 핵심입니다. 그는 2011년 권력을 승계한 이후 핵과 미사일 개발에 집중해왔습니다. 여러 차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진행했고 2017년에는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습니다. 리창의 표정은 조금 복잡해 보였습니다. 중국은 북한의 핵 개발을 공개적으로 지지하지 않습니다. 한반도 비핵화가 중국의 공식 입장입니다. 하지만 북한을 완전히 압박하지도 않습니다. 미묘한 줄타기입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기를 바라지만 그것 때문에 북한 정권이 붕괴하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열병식은 약 1시간 반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마지막에는 공군기들이 광장 상공을 비행하며 하늘의 색연기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김정은은 리창과 함께 단상에서 군중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이것이 두 지도자가 함께한 공식 일정의 마지막이었습니다. 리창은 다음 날 중국으로 돌아갈 예정이었습니다. 사부 김정은, 그는 누구인가? 김정은은 1984년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확한 생년월일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대체로 1월 8일로 추정됩니다. 올해로 41세입니다. 그는 김정일의 셋째 아들입니다. 어머니는 제1교포 출신 무용수였던 고용희입니다. 고용희는 오사카에서 태어나 1960년대 북송선을 타고 북한으로 갔습니다. 김정은의 어린 시절은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북한은 그에 대한 정보를 철저히 통제했습니다. 알려진 것은 스위스 베른의 국제학교에서 공부했다는 것입니다.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 무렵까지 스위스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그는 가명을 사용했습니다. 바군이나 조은 같은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북한 대사관 직원의 아들로 위장했습니다. 학교 친구들은 그가 농구를 좋아했고 NBA 스타 마이클 조던의 팬이었다고 증언합니다. 또한 액션 영화를 좋아했고 특히 장클로드 반담이 주연한 영화들을 즐겨봤다고 합니다. 스위스에서의 생활은 김정은에게 서방 세계를 직접 경험하는 기회였습니다. 자유로운 사회, 풍요로운 경제, 개방된 문화. 이 모든 것이 북한과는 달랐습니다. 이 경험이 그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서방 세계를 전혀 모르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2000년대 초반 그는 북한으로 돌아왔습니다. 김정일은 후계자를 정해야 했습니다. 장남 김정남은 2001년 가짜 여권으로 일본에 밀입국하려다 적발되어 아버지의 신임을 잃었습니다. 그는 일본 디즈니랜드에 가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그는 후계자 후보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차남 김정철은 음악을 좋아하는 온순한 성격이었습니다. 김정일은 그가 너무 여성적이라고 평가했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독재자를 이을 인물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본 것입니다. 결국 선택받은 것은 막내 김정은이었습니다. 2008년경부터 김정은은 본격적으로 후계자 수업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군부를 장악하고 당 내에서 입지를 다졌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함께 군부대를 시찰하고 당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북한 주민들은 그의 존재를 몰랐습니다. 2010년 9월 노동당 대표자회에서 김정은은 공식적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대장 계급장을 단 김정은의 모습이 전 세계에 공개되었습니다. 당시 그의 나이는 26세 또는 27세였습니다. 군 경력도 거의 없는 젊은이가 갑자기 대장이 된 것입니다. 2011년 12월 17일 김정일이 사망했습니다. 열차 안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했다고 발표되었습니다. 김정은은 27세 또는 28세의 나이로 최고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그가 권력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너무 젊고 경험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군부 장성들이 실권을 장악할 것이라는 예측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정은은 그 예상을 깼습니다. 그는 초반 몇 년간 숙청을 통해 권력을 공고히 했습니다. 2013년 12월 고모부 장성택을 처형했습니다. 장성택은 김정일 시대의 실세였고 김정은의 후견인 역할을 했던 인물입니다. 그를 제거한 것은 아무도 안전하지 않다는 메시지였습니다. 군부의 고위 인사들도 계속 교체되었습니다.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은 2015년 처형되었습니다. 회의 중 졸았다는 것이 이유였다고 알려졌습니다. 이런 공포 정치를 통해 김정은은 누구도 자신에게 도전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2017년에는 이복형 김정남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암살당했습니다. VX 신경작용제가 사용되었습니다. 북한의 소행으로 추정됩니다. 김정남은 해외에 살면서 북한 체제를 비판하는 발언을 했고 잠재적 대안 세력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를 제거함으로써 김정은은 혈육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김정은의 통치 스타일은 아버지와 다릅니다. 김정일은 은둔형 지도자였습니다. 공개 석상에 거의 나타나지 않았고 연설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김정은은 더 자주 공개 석상에 나타납니다. 주민들 사이를 거르며 친근한 이미지를 만듭니다. 부인 리설주를 공개적으로 동반하며 현대적 이미지를 연출합니다. 김정일 시대에는 지도자의 가족이 공개되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김정은은 다릅니다. 리설주는 공개 행사에 자주 등장하며 패션도 서구적입니다. 이것은 김정은이 새로운 스타일의 지도자임을 보여주려는 전략입니다. 동시에 그는 할아버지 김일성을 닮으려 노력합니다. 헤어스타일, 옷차림, 걷는 모습까지 김일성을 의식합니다. 북한 주민들에게 김일성은 신격화된 존재입니다. 나라를 세운 위대한 수령입니다. 김정은은 그 이미지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할아버지의 재림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통치의 본질은 여전히 억압적입니다. 감시와 통제는 계속됩니다.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김정은 시대에도 정치범 수용소는 존재하며 공개 처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해외 영화나 드라마를 보다 적발되면 중형에 처해집니다. 한국 드라마를 봤다는 이유로 총살형을 당한 사례도 보고되었습니다. 김정은은 경제 발전도 강조합니다. 인민생활 향상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핵 개발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경제 마이너스 핵 병진 노선이 그의 전략입니다. 핵무기로 안보를 보장받고 경제 발전에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2018년에는 극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김정은은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에 나섰습니다. 4월에는 판문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고 6월에는 싱가포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세계는 놀랐습니다. 북한 지도자가 이렇게 적극적인 외교에 나선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협상은 결렬되었습니다. 2019년 2월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후 북한은 다시 문을 닫았습니다. 미사일 발사를 재개했고 대남 강경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김정은은 협상보다는 힘으로 인정받으려는 전략으로 돌아선 것으로 보입니다. 오부 리창과 중국. 리창은 1965년 7월 저장성 루이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올해로 59세입니다. 그는 중국 개혁개방 세대입니다. 1978년 덩샤오핑이 개혁개방을 시작했을 때 리창은 13세였습니다. 그는 새로운 중국이 성장하는 과정을 지켜보며 자랐습니다. 그는 우수한 학생이었습니다. 베이징 대학 경제학과에 입학했습니다. 베이징 대학은 중국 최고의 명문입니다. 그곳에서 그는 경제학을 공부했고 이후 홍콩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의 전공은 개발경제학이었습니다. 대학 졸업 후 그는 고향인 저장성으로 돌아갔습니다. 저장성은 중국 동부 해안에 위치한 부유한 성입니다. 상하이 바로 남쪽에 있으며 항저우라는 대도시가 있습니다. 알리바바 같은 거대 기업들이 이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리창은 저장성에서 여러 직책을 거쳤습니다. 공산당, 당교에서 일하기도 했고 기층 지방 정부에서 근무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차근차근 경력을 쌓아갔습니다. 중국에서 성공하려면 인내와 충성심이 필요합니다. 2004년 그는 저장성 부성장이 되었습니다. 경제 분야를 담당했습니다. 그의 능력이 인정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2007년에는 상하이 시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이것은 큰 도약이었습니다. 상하이는 중국의 경제 중심지입니다. 인구 2,400만 명의 거대 도시입니다. 금융, 무역, 제조업의 허브입니다. 상하이 시장은 중국에서 가장 중요한 지방직 중 하나입니다. 이 자리는 차기 지도자의 등용문으로 여겨집니다. 시진핑도 상하이시 서기를 지냈습니다. 리창은 상하이에서 5년간 일했습니다. 2010년 상하이 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7천만 명 이상이 방문한 대규모 행사였습니다. 이 성공으로 그의 평판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2013년 리창은 중앙으로 올라왔습니다. 국무원 부총리가 되어 경제를 담당했습니다. 그는 리커창 총리 밑에서 10년간 일했습니다. 리커창은 온건파 경제학자 출신으로 시장 경제를 중시했습니다. 리창은 그의 노선을 따랐습니다. 2023년 3월 리커창이 물러나고 리창이 새 총리가 되었습니다. 중국에서 총리의 임기는 5년이며 최대 2번까지 연임할 수 있습니다. 리창은 2028년까지 임기고 재임한다면 2033년까지 총리직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총리의 역할은 명확합니다.
당 총서기인 시진핑이 정치와 외교의 방향을 정하면 총리는 경제와 행정을 실행합니다. 시진핑이 무엇을 할지 결정하면 리창은 어떻게 할지를 담당합니다. 리창이 평양을 방문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중국에게 북한은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북한은 중국의 완충지대입니다. 만약 북한이 붕괴하고 한반도가 통일된다면 미국의 동맹인 한국이 중국 국경까지 올라오게 됩니다. 중국은 이를 절대 원치 않습니다. 중국은 한국 전쟁 때 수십만 명의 군인을 보내 북한을 도왔습니다. 그 이유는 순수한 우정이 아니었습니다. 전략적 계산이었습니다. 미국과 그 동맹국이 압록강까지 올라오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었습니다. 70년이 지난 지금도 그 계산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북한 붕괴 시 대규모 난민이 중국으로 유입될 수 있습니다. 중국 동북 삼성, 랴오닝, 지린, 헤이룽장에는 조선족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약 200만 명 정도입니다. 만약 북한에서 난민이 밀려온다면 이 지역이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중국은 이것도 우려합니다. 경제적으로도 북한은 중국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북한은 지하자원이 풍부합니다. 석탄, 철광석, 희토류, 마그네사이트 등 추정 매장량만 수조 달러에 이른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중국 기업들이 이를 개발할 수 있다면 큰 이익이 됩니다. 또한 북한은 저렴한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재 전에는 중국 기업들이 북한에 공장을 세우거나 북한 노동자를 고용했습니다. 북한 노동자들은 임금이 낮고 통제가 쉬워 중국 기업들이 선호했습니다. 시진핑 시대 중국은 더 공세적인 외교를 펼치고 있습니다. 중국몽, 즉 중국의 위대한 부흥을 목표로 내세웠습니다. 1대1로 정책으로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주변국에 대한 영향력 확보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북한은 그 전략의 일부입니다. 중국은 북한을 통해 미국을 견제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문제를 일으키면 미국은 중국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중국에게 협상 카드가 됩니다. 무역 갈등이나 대만 문제에서 중국이 북한 카드를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리창의 방북은 이런 맥락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그는 경제 협력을 명분으로 삼았지만 실제로는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고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김정은에게 중국이 당신을 지지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동시에 중국의 말을 들어야 한다는 암묵적 압박도 가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중국은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해 복잡한 입장입니다. 공개적으로는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합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에도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제재를 완전히 이행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중국의 딜레마는 이것입니다. 북한의 핵 개발은 동북아 안보를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한국과 일본이 핵무장을 고려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미국의 군사력이 이 지역에 더 많이 배치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중국에게 불리합니다. 하지만 북한을 완전히 압박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북한이 붕괴하거나 중국의 등을 돌릴 수 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나 다른 나라에 더 의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은 적당한 선에서 북한을 관리하려 합니다. 붕괴하지 않을 정도로만 지원하고 핵을 포기할 정도로는 압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국의 북한 전략입니다. 그리고 리창의 평양 방문은 그 전략의 실행이었습니다. 김정은과 리창의 만남은 며칠로 끝났지만 그 의미는 오래 남을 것입니다. 두 남자는 각자의 이익을 위해 만났고 각자가 원하는 것을 일부 얻었습니다. 김정은은 중국의 지지를 재확인했습니다. 6년 만에 중국 고위급 인사가 평양을 찾았다는 것 자체가 의미 있습니다.
경제 지원의 가능성도 열어두었습니다. 그는 국내적으로 북한이 고립되지 않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중국이라는 강력한 후원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는 조심스럽습니다. 중국에 너무 의존하면 자율성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와의 관계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두 강대국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김정은은 지난 13년간 권력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는 생존의 기술을 알고 있습니다. 리창은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과시했습니다. 국제사회에 중국이 북한 문제의 핵심 플레이어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동시에 미국에게도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북한 문제를 풀려면 중국을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북한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전략적으로 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중국은 북한을 지원하면서 동시에 통제하려 할 것입니다. 이것은 미묘한 게임입니다. 북한이 너무 약해지면 붕괴할 수 있고 너무 강해지면 통제할 수 없게 됩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의 게임은 계속됩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모두가 한반도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김정은과 리창의 만남은 그 게임의 한 장면이었을 뿐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펼쳐질까요? 김정은은 계속 핵과 미사일을 개발할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생존 전략입니다. 동시에 경제 발전도 추구할 것입니다. 주민들의 불만을 관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중국은 북한을 계속 지원할 것입니다. 하지만 무조건적 지원은 아닐 것입니다. 중국의 이익에 맞게 중국의 통제 안에서 지원할 것입니다. 북한이 중국의 말을 듣는 한에서만 지원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지켜봐야 합니다. 한반도의 미래는 단지 남북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변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복잡한 게임 속에서 우리의 이익을 지키고 평화를 유지하며 언젠가 올 통일을 준비해야 합니다. 김정은과 리창의 악수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시작한 게임은 계속됩니다. 우리는 그 게임의 관중이 아니라 참여자입니다. 우리의 미래가 걸려있는 게임입니다. 날씨가 쌀쌀해졌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